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강성률입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33강은 철학천재의 인간관계, 칸트에 대한 5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책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칸트에 대한 책을 출판사로부터 요청받고 쓴 책입니다. 차례를 알아보자면은 매우 개방적인 철학자였습니다. 칸트는. 그래서 사회생활을 즐겼고요. 또 사람을 가려서 사귀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집을 하나 갖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 집으로 이렇게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그때 초대된 사람의 숫자가 3명보다는 많고 9명보다는 적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까닭이 뭔지, 또 칸트와 가장 친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평소 칸트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어, 유지했는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매우 개방적인 철학자였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시계 바늘처럼 정확한 사람, 또 연구에만 몰두한 학자이고 40년 대학 교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지각하거나 결강하지 않았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칸트는 굉장히 딱딱하고 또 사교와는 거리가 멀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칸트는 매우 개방적이고 사교성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례로 이 프로이센, 칸트의 조국이죠. 프로이센과 오스트리, 프랑스, 러시아 사이에 이제 7년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케니스베르크 도시가 러시아군의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제 러시아의 장교들과도 교제를 하고 개인적으로 강의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당시 프로이센은 영국과 한 편을 먹고 러시아는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이렇게 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의 장교들에게도 강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칸트에게서 배운 이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서까지 칸트에 대한 존경과 연모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러시아는 오늘날과 다르게 이 프로이센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문명 국가였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1812년 러시아의 그 군인들이 입은 제복입니다. 여기가 이제 프로이센 일대고 이쪽 동쪽이 러시아가 되겠죠. 칸트는 사교 생활을 즐겼는데요. 그 대상에는 학문의 동료, 학자들 뿐만 아니라 군인이나 정치가 상인, 부인들까지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상대방의 신분이나 나이, 종교적 신념, 뭐 정치적 견해 이런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칸트는 자기 생각을 주변 사람들이 강요한 일도 없습니다. 다만 재미있는 것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만큼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칸트는 프랑스 혁명을 굉장히 환호하고 또 지지를 보냈습니다. 아마 자유에 대한 갈망이 예, 서로 상통한다고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칸트는 교양 있는 부인들하고 교제를 즐겼는데 그렇다고 특별히 많이 배운 여자를 더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여자들이 수수하고 쾌활하고 가정적이면 좋을 것 같고 또 거기에 살림살이도 이왕이면 잘하고 요리도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물론 칸트는 평생 독신으로 지냈기 때문에 무슨 배우작감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리는 없겠죠. 칸트는 사람을 가리서 사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례로 칸트의 부흥,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 부인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분의 형이상학에 대한 사색은 나의 이해력을 초월하고 있다. 다만 나는 이 유명한 분과 즐겁게 교제한 덕분에 아름답고 지혜가 풍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카이저 링크 백작. 여기서 이제 칸트는 젊은 시절에 그 가정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오가면서 지냈는데
이 저택에서 이 즐거운 대화 상대와 매일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분은 이 집의 30년 지기 친구였는데 나는 설마 그 사람이 철학에 대해 한 시대를 흔들 만큼 그처럼 혁명적인 사상가일 줄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칸트가 사람을 가려 사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대목입니다. 칸트가 집을 갖게 된 것은 63살 때인데요. 그 전에는 보통 호텔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그래요. 하루에 이제 점심 한 끼를 먹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호텔이 오늘처럼 호화로운 곳은 아니고 아마 좀 소박한 그런 곳이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이제 집을 갖게 되자 저명한 정치가나 군인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식사를 함께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칸트도 그런 사람들이 초빙을 하게 되면 기꺼이 가서 점심을 같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한 손님들의 직업은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그 공무원, 교수, 의사, 교양 있는 상인, 젊은 학생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자리에서 칸트는 평소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이 있고 왕성한 상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자기가 식탁에서 발휘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초대된 사람의 수는 몇 명이냐? 세 사람보다는 많고 아홉 사람보다는 적어야 한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세 사람은 카리테스의 수하고 일치합니다. 카리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와 우아의 여신들인데요. 여기에는 아글라이아, 에우프로시네, 탈레리아 이 여신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시가나 예술 분야에서 숭배되는 여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보다는 많아야 되고요. 적어서는 안 되고 또 예술의 여신은 무사인데 무사히는 이제 그 음악의 신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9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명에서 9명 사이 그 숫자를 초빙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하는 자에게 혼자 식사하는 것은 매우 불건강한 일이다. 오늘날에도 뭐 혼밥을 했니 여전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무사히가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 말하면 뮤직, 나중에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9명의 여신이 있는데 하계여신 아폴로가 이들을 이제 인도합니다. 그런데 9명이 각자가 맡은 학예 분야가 있어요. 아마 뭐 시인이니 뭐 소설이니 음악이 뭐 있었겠죠. 그래서 이들은 올림푸스 산에서 잔치가 열리면은 아폴론이 연주하는 수금, 이거 악기 이름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어찌됐거나 이제 3명에서 9명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 중에서 칸트하고 특히 가장 친한 사람이 둘이 있는데, 첫째가 이제 조셉 그린이라고,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케니스베르크로 이사를 와서 상인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성품도 굉장히 고결하고 또 기인이라 불릴 만큼 특이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칸터도 이 사람의 집을 자주 찾아가서 친교를 나누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칸트에게 아마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칸트는 밤 모임에 나가지도 않고 저녁 식사 자리도 웬만하면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또 친했던 사람은 마자비, 이 역시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칸트의 조상이 스코틀랜드에서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있었지 않은가 싶어요. 나이가 든 칸트는 일요일 정오 12시에 이 친구와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마자브의 집에 그 큰아들의 약혼자가 머물 때 70세가 넘은 칸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에게 언제나 나의 건강한 눈 쪽을 바라봐 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이가 들어서도 칸트는 여성의 미나, 매력에 대한 감각을 결코 잃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평소 칸트의 삶의 자세를 보면은
평상시에는 연구에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식탁에서는 말이 많았다고 그래요. 달변가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막 자랑하기 위해서 웅변 같은 것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칸트는 평소에 청중을 억지로 설득한다거나 술수, 어, 뭐 이렇게 그 홍보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이러한 자세는 평소의 삶에도 연결이 돼서 요란하게 선전하거나 홍보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이 떨어지는 책을 막 출판하는 일도 피하고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진리에 대한 모독이고 또 자기 자신을 싸구려로 세상에 내다 파는 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칸트는 세상의 아부하고 교태를 부려서 인기를 끌어버리는 작태는 없어져야 할 나쁜 버릇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의 그 이제 풍토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반대로 실제 자기 재능을 숨기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해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참된 도리지 않겠느냐. 뼛속 깊이 정직한 칸트의 성품에게는 아주 어울리는 처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재능이 먼저인가 노력이 먼저인가 어느 것이 중요한가의 이 점에 대해서 1993년에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앤더슨 에릭슨 교수는 노력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을 투자해야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선천적 재능보다는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2014년에 들어와서 잭 햄브릭 미시건 주립대학 교수는 전혀 다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선천적 재능이 없으면 노력만으로 대가가 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예를 들면 체스 같은 게임은 그래도 좀 노력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26%고 음악은 21%고 스포츠는 18%인데 특히 학술 분야 같은 경우는 노력은 해봐야 40%밖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칸트 이야기로 돌아와서 칸트는 강의와 연구를 핑계로 세상과 담을 싼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점심시간을 길게 늘려서 사교적 한담을 나누는데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옆에 지인들은 칸트를 세련된 강사, 시간 강사 시절에 붙인 그 별명입니다. 그리고 상냥하고 유머가 풍부한 동료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구실에만 처박혀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말은 책벌레는 아니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국가 사회에 대해서도 한 나라의 국민이고 국왕의 신하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거나 세상의 신분적 차별을 인정하는 건 역시 선으로 여겼습니다. 다만 여자가 학문하는 것에 대해서 비웃는다거나 귀족 사회를 뛰어난 인간성의 모델로 간주한 것은 시대 정신을 초월하지 못한 칸트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여기 이제 프리드리히 비렐렘 2세라고 그래서 칸트 당시 프로이센의 국왕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옆나라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그 여파가 자기 조국에까지 미칠 것을 우려해서 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염원을 가지고 있던 특히 칸트 같은 지식인들의 활동을 억제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 국왕에 대해서도 칸트는 어떤 존경심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그 칸트가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 노벨상만 보더라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전체에서 여성 수상자는 5.4%에 그치는데 특히 과학이나 경제 분야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주로 여성들은 문학이나 평화상에 편중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노벨상은 이렇게 6분야나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펄봉 여사도 있고 문학상입니다. 그래서 1903년에 피에르 퀴리, 퀴리 부인의 남편이 아내이자 동료 연구자인 마리 퀴리에게 함께 상을 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서 물리학상을 부부가 공동으로 수상하고 이 퀴리 부인의 이쪽 가문에서 무려 6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옵니다. 자, 다시 칸트에게로 돌아와서 칸트는 평생 누구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빚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방문을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구두쇠는 아니었어요. 돈을 아꼈지만 돈을 쓸 때는 썼어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친척이나 해고시킨 하인, 생계가 곤란한 이웃 등에게 연금을 지불하고 형제 친척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매년 200불 정도 됐다고 그래요. 당시 단위로서는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칸트의 형제 자매는 모두 9명, 물론 11명이라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태어날 때 죽거나 태어나 일찍 죽은 사람도 있어서 어른이 됐을 때는 칸트를 포함해서 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살이 누나가 있고 3명의 여동생이 그러니까 여자가 4명 그리고 칸트를 포함한 그 남동생까지 남자가 2명 남동생하고 잠깐 살았던 것 외에는 칸트는 늘 혼자였습니다. 남동생 역시 형의 강의에 참여한 적이 있지만은 몇 마디 대화 나눈 뒤로는 접촉이 거의 없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네덜란드, 여기가 이제 당시 프로시아 독일이었고, 가깝지 않습니까? 거기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였던 이 동생은 칸트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칸트는 그 동생의 유족들에게까지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여동생들하고도 평소에는 별로 왕래가 없었는데 칸트가 경제적인 기반을 잡게 되자 이제 여동생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의 관계가 오늘날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칸트의 경우는 그렇게 친근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서로 미워하고 반목할 정도는 아니었다. 평범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누나나 여동생들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뿐인 누나는 평생 독신으로 지냈고, 큰 여동생은 재화공과 결혼을 했는데 5아들들을 안고 이혼을 했고요. 둘째 여동생은 직물공과 결혼했는데 아이도 없이 44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막내 여동생은 가발공과 결혼했는데 1년도 못 되어서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도 없이 자선원에서 여성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칸트로부터 이 생활비를 받았는데요. 칸트의 노년에 오빠를 칸트를 돌봐주고 사후에까지 그러니까 칸트가 죽은 후에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자매가 바로 이 막내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다시피 칸트의 어떤 집안은 그렇게 부자나 이렇게 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딸들도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시간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매우 개방적이어서 상대방의 신분이나 나이, 종교적 신념에 구애받지 않고 두루두루 이렇게 사귀었고요. 또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한 적이 없고 평소에는 연구에 집중하다가 식탁에서는 아주 말을 많이 하고 이때 자기 자랑하거나 무슨 선전하거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또 평소에 칸트는 세상에 아부하거나 인기를 끌어보려 한 적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실제 재능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강의와 연구를 핑계로 세상과 담을 쌓지 않았고요. 그래서도 한 나라의 국민이자 국왕의 신하로서 할 의무는 다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자 친척이나 자매들, 해고된 하인까지도 이렇게
보조금 같은 걸 주어서 이렇게 적극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